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회담 후에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 등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새벽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인데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먼저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훼손된 미국의 국제 공신력과 지도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주의를 표방하면서 또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예. 그 차원에서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일본의 스가 총리가 했고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이런 것을 명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씩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공식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네요. 근데 이곳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을 첫 공식 일정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한국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통적인 우방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했고 또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서 사망한 오토 원비어군을 추모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직접 기자들에게 나는 평생을 인권에 헌신한 변호사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전 방미 전에 외교부를 되게 통해서 그 조의를 표명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그런 조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방미 전 외신과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은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비핵화 노력에 몰두하느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야기하셨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 한반도 정책팀 멤버들은 한국을 참 잘 알고 경험이 있다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동맹 관계의 복원은 복원이지만 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또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국과 미국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또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초점은 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1월에 발표하고 의회에서 통과한 것이 미국 구조 계획 1조 9천억 달러 규모죠. 그래서 미국을 재건하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에 비교하는 그런 국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조기 극복을 하고 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제 문 대통령도 그 대선 때 아마 그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루즈벨트를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발걸음이라고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걸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북한, 중국 그리고 백신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젠다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반대로 5월 21일에 그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리뷰가 완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북한에 대해서 논의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 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전력 투구를 하겠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미국에서 얼마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백신 협력은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이 신남방 정책,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미국산 백신을 보급하는데 한국이 일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아세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 백신의 보급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또 미국이 국제 그 패권 국가로서 코로나 그 팬데믹 극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고치는데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1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11월에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집단 면역 달성을 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 3월 대선에서 큰 곤혹을 거칠 것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백신 수급을 확보하는 것이 국내 정치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관전 포인트로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북한, 중국 백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백악관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뭐 정책 의지라든가 북한에 대한 뭐 구체적인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낸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그 틀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유연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일괄 타결 다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제로 베이스로 계속 있는다. 그것도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 정책도 아니고 북한이 먼저 변하기 전에는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고 중간에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작은 결과라도 하나씩 챙기겠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한 모든 이제까지의 합의를 토대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트 캠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완화는 기대하지 말아라. 제재는 유지된다.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빅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틀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어떤 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경제제재 완화거든요. 종전선언 가지고 과연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계속 우리가 제시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라든지 경제 제재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수긍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는 입장 변화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정상 간에 논의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럼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뭐 이제 밝히겠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느냐,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신을 뭐 계승한다라든지 싱가포르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선언이라든지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 발언이 이제까지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라. 미국과 대척을 하더라도 민족끼리의 단결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 하는데 이제까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은 화려했으나 어떤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풀고 한반도의 특수성을 미국이 인정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고려할지는 아무래도 내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고려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혹시 그게 뭐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 정책,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첫 걸음을 디뎌야 된다.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북한은 계속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린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 북한의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얼마나 북한이 여기에 만족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제공 등의 인도주의적인 그 대북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미국이 원천 기술과 원재료를 우리 제약회사에서 그냥 줄 것인가? 그 모더나 CEO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걱정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백신 생산 기술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그 백신 생산에 대한 직전재산권 보호가 임시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나 제약회사는 없다 그랬어요. 네. 미국 회사 빼놓고는. 그렇다면은 그것을 미국이 그럼 한번 해봐라. 백신을 포함한 그런 그 대북 인도 지원을 해봐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보급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앞서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유인책으로 종전선언과 백신 원조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 성적만 만약에 받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성공적인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남은 임기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북한이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것이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고 전달이 된다 해도 북한이 거절하면 끝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시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음 정부와 새로운 틀에서 어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인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유인책 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뭐 북한은 인권 이야기를 상당히 싫어하지만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공동 기자회견 또 공동 성명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은 지난번 미일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그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굉장히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언급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이제 그 좀 표현하자면 뭐 백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특히 백신을 좀 나눠서 아까 저희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다룰 때 뭐 물질적 지원이라든지 기술적 지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받게 되는 거라면 우리도 내어주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배터리나 반도체 분야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던데 우리가 내어줄 것은 그럼 뭐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미국이 이끌고 있는 대중 견제 그런 구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죠. 쿼드를 통해서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면으로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그걸 견제하는 미국의 노력에 기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노력과 반도체 배터리에서 한국이 양보를 할 때 과연 미국이 백신 협력에서 얼마나 양보할지 이것은 또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산 백신은 미국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백신 협력을 하는 국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쿼드의 출범으로 인해서 쿼드 멤버들, 즉 4개 국가 중에서 일본, 인도, 호주가 있고 지금 인도에서 그 급격한 그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부스터 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 캐나다, 멕시코에도 이런 백신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 국가는 후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백신 스와프라든지 한국이 백신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우리가 생산한 국내 코로나 백신을 미국에 준다고 할 때 미국한테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오퍼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아까 그 모더나 CEO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뭐 이전을 해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전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그 기술은 이제 미국 제약회사 지금
그 5가지 주요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 5개 중에 4종은 미국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백신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생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약회사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것을 함부로 다른 국가 그리고 다른 외국 그 제약회사와 나누어서 생산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큰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예. 위탁 생산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위탁 생산량이라든지 그 분배에 대해서는 그 한국 제약회사라는 정부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예. 위탁 생산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백신 협력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회사가 이제 국내 제약회사와 병입 정도는 제휴를 해서 그 생산은 미국에서 다 하되 병입이 늦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늦어지는데 그 속도를 좀 빨리 하는데 한국이 기여하는 정도의 백신 협력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백신 주권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한국 제약회사가 몇 달 내에 자체 코로나 백신, 특히 mRNA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이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얘기까지 쭉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잠깐 그 쿼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대중 견제 성격이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4개 나라의 협의체입니다. 이 쿼드 논의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빅터 차라는 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3월인가요? 예.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서훈 우리 국정원장 간의 대화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를 예. 미국이 요청했다는 보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 측에서는 그것은 근거 없는 보도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컷 캠벌 인도 태평양 조정관은 한국의 쿼드 참여 초청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쿼드는 영어로 넷을 뜻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을 초대한다면 이 이름을 5시 바꿔야 되기 시간이니까. 때문에. 그리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한국을 굳이 쿼드에 참여시켜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는 좋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예.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요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어떤 협력을 하든지 쿼드라는 틀에서 협력하는 것보다는 예.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양자 협력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쿼드 관련된 어떤 입장을 요구받는다든지 우리 측에서 그런 일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죠? 예, 지난번에 이제 2+2 회의라든지 그 3자 안보보좌관 회의에서 미국 측의 결론은 아마도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쿼드라든 이런 공식 기구를 통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예. 쿼드의 한국 동참에 전제를 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과 어떻게 공동의 이제 안보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빅터 차의 그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미국이 요청을 했는데 한국이 적정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그 입장을 이제는 덮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쿼드의 한국 참여 없이도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할 것인가 예. 이런 그런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공조 체제의 그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비기 이벤트가 있기 전에 북한에서는 어떤 뭐 발언을 한다던가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지금은 대외 행보는 좀 자제를 하고 내부 결속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일각에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나 아니면 8월에 그 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뭔가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북한 그 정권의 결심에 달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결과 지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도 결정이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의 폭정이라든지 인권 유린 이런 것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온다면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태도로 돌변하겠죠. 예. 지난 노동당 8차 당대회라든지 이번에 당 세포 조직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북한의 젊은 층이 지금 동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196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인민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했는데 202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똑같은 약속을 지금 인민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이 젊은 세대에서는 예전과 같은 이제 한국 전쟁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이 인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보장해 주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이것을 크나큰 정권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단 살포라든지 대북 확성기 활동 같은 거에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민심을 추스리지 않으면은 정권이 큰 위기를 맞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아무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차후 반응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무쪼록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대면 정상회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